자, 제 14주차 2회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국제상사중재재판 재판 관할권 관련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법원 1983년도 판례입니다. 자, 서배사법 제13조 제1항 현행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가 이게 많이 확대 증보된 법이 되었어요. 이름도 이제 국제사법으로 바뀌고 규정된 불법행위 채권의 원인된 사실이 일정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시라면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타당하므로, 자, 불법행위지 관할권이 창설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불법행위지 개념에 불법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외에 그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장소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기 캐나다산 어린이 장난감이 있는데, 이제 캐나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어린이 장난감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아이가 그걸 사가지고 놀다가 다쳤다. 그러면 이제 불법 행위지는 캐나다고요. 손해 및 결과 발생지는 뭐 한국이 된다 할지 뭐 그러겠죠. 이러한 경우에 그 관할권이 이제 불법행위지의 관할권이 창설되는데, 그 행위지는 물론이고 손해 결과 발생지까지 그 불법행위지 개념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령 해상운송 중 화물의 동요와 파손이 계속되어 대한민국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 발생이 계속되었다면 대한민국도 손해의 결과 발생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그러니까 해상 구간에서 이렇게 화물이 동요하고 운송인의 불법 행위로 뭐 잘못돼 가지고 화물이 파손이 되는데, 그것이 계속 연속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들어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화물이 동요하고 파손이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손해의 결과 발생지로 포함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민국 영역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영역에 이른 뒤에 발생한 손해는 1년의 계속된 과실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통틀어 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 청구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그 관할권 문제가 아니고요, 준거법 문제네요. 불법행위 관련한 준거법은 이제 불법행위지법 이라고 할 수 있는 인데요. 이 대한민국법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손해의 결과 발생지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지법으로서 준거법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될 법으로 선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1995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불법행위 관련한 문제 같은데요.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조물 책임 소송이 있어. 제조물 책임 소송, 그 불법행위의 특별 영역 부분이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기존 민법상에 그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이 사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이죠. 그래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법 조항이 있는데요. 점점 이 생산자의 시장에서의 지위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으로 인한 어떤 시장에서의 그 현실이 어떤 과거의 그 개인법적, 사법적 본래적 사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제조물 책임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법 원리를 일부 수정해서 그 피해자,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좀 두텁게 보호한달지, 당사자 간의 곤형을 맞춘달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조물 책임 소송이에요. 물론 그 본질은 이제 불법행위 소송이 됩니다. 손해발생지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제조자가 당해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외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손해발생지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함이 조리상 상당하고. 그래서 이제 제조자가 물품을 제조하는데 이것이 팔려가지고 서울에까지 가서 막각 든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다칠 것이다. 이것을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 이제 그 손해발생지니까 이제 불법행위지 이로서 서울 소재법원에 관할권이 창설되느냐,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단 창설된다라고 할 때, 다만 이제 그것이 제조자에게 너무 가혹하니까요. 무조건 그 손해발생지에서 손해발생지 그 서울 소재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조자에게 가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자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느냐,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질적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할권 민사소송법 관할권 조항에 있어서 불법행위지 관할권이 있는데, 지금 그 불법행위 관할권 조항을 무조건 적용하는 건, 이건 이제 역추설적 입장입니다. 뭐 섭외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하자. 지금 새로운 국제사법 영역에서는 실질적 관련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섭외성 사건의 국제성을 고려해서 국내 관할권 조항을 적용하되 국제적으로 이걸 합리적인 이제 검토한다. 그 기준이 이제 실질적 관련이 있느냐 여부인데,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여기 제조자가 이것을 이러한 제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조리상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리라는 것은 그 사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조리. 이와 같은 실질적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당해 손해발생지 시장을 위한 제품의 디자인, 그 지역에서의 상품 광고, 그 지역 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매 상담, 그 지역 내에서의 판매 대리점 개설 등과 같이 당해 손해발생지 내에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이게 서울에서 이게 무슨 잘못돼 가지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은 관할권이 창설된다는 것입니다. 자, 관할권 창설 관련해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내 민사소송법에도 있지만 합의관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고가 외국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이를 굳이 제한할 이유는 없다. 또한 계약의 내용에 법정지 선택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미리 외국의 법정에서 방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러한 약속은 계약의 일부로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미법계국가와 대립법계국가에서 모두 합의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한상사중재원 모범계약서를 좀 한번 보시라 그랬는데요. 그 끝무리 부분에 가면은 이런 재판관할권 합의 이 조항이랄지 소위 그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합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합의관할이 당연히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합의관할이 창설되는 것이죠.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합의관할, consent based jurisdiction, 합의관할이 인정되기 위해 일정한 형식, 예를 들어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증거 등을 요구하는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형식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제사법도 소비자 계약과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제사법상
소비자 계약과 근로계약은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자, 관련 외국 판례, 아르헨티나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매수인과 벨기에 매도인 사이의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물품 하자를 이유로 아르헨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매수인이 아르헨티나 상인이죠. 자신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매도인은 협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보낸 송장의 서식에 벨기에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인쇄된 합의 관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아르헨티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 미리 합의가 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당사자는 매도인의 인쇄된 서식에 기초하여 협상을 거치러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서식의 내용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합의는 수기한 조항으로 완결되었다. 협약에 의할 때 인쇄된 조항을 포함한 서식을 기초로 한 유효한 합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은 합의 관할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게 피고 주소지 법원도 아니고요. 아르헨티나 법원이 합의가 된 관할이 이렇게 서면으로 합의가 명시적으로 합의가 된 관할 법원이 있으면은 이러한 경우에 아르헨티나 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합의된 법원이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아니면 부가적 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이것도 합의니까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명확하게 합의 조항에 명확하게 돼 있으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합의 관할이 있으면서 이게 전속적 성격의 것인지, 그러니까 전속적 성격의 것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합의를 하면은 그 외에 관할권 법원은 인정되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합의가 이제 전속적이라는 것이죠. 부가적이라는 건 뭐예요? 합의한 법원에도 관할권이 창설되고 다른 민사 절차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뭐 특별재판, 아까 불법행위집 뭐 관할권이랄지 이런 것들 역시 그대로 인정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 합의는 부가적 관할권을 창설하는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당사자의 의사를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안에서도 이게 합의가 전속적 관할이 아니라면 아르헨티나 법원 이게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죠. 어쨌거나 이 아르헨티나 법원이 합의 아닌 다른 어떤 법상 관할권 행사 근거가 있으면은 이게 부가적 합의라면은 이 아르헨티나 법원이 관할권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이 합의 관할 이 사례에서 합의 관할이 전속적이라고 보았거나 아니면은 뭐 부가적이지만 아르헨티나 법원이 어떤 법상 그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봤거나 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뤼셀 협약 그리고 브뤼셀 규칙은 당사자가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특정 회원국 법원이 자기들의 분쟁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을 가질 것을 합의한 때에는 그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브뤼셀 협약과 브뤼셀 규칙도 이 합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고요. 한편 외국인인 피고가 법원에 출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자신에 의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미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합의 관할에 준해서 뭐 우리 응소 관할이라고 하나요? 우리 민사소송법상 합의 관할, 묵시적 합의 관할 또는 뭐 응소 관할이 창설되겠습니다. 브뤼셀 협약과 브뤼셀 규칙은 법원의 절차에 응소하는 경우에 그 응소가 법원의 재판 관할권의 흠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 응소, 이게 소위 응소 관할인데 그 응소라는 것이 내가 이게 지금 제소된 법원의 관할권을 다투겠다라고 해서 법정에서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고 이 관할권을 다투면 그 응소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관할권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고 줬어.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관할권에 거의 동의하고 본안에 관해서 진술하였다. 그러면은 이제 응소관할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브뤼셀 협약과 브뤼셀 규칙은 피고의 응소에 의한 재판 관할권의 인정을 관할의 합의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런 브뤼셀 협약과 브뤼셀 규칙이 피고의 응소를 재판 관할권에 관한 묵시적 합의한 형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응소 관할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뭐 묵시적 합의 관할. 그러니까 국제 사건은 이제 국제 사법은 좀 이렇게 용어에 있어서 국내법에 비해서 명확하게 말하기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 1992년도 판례입니다. 외국 법인인 운송인의 선화증권에 이 선화증권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 외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는 규칙이 있다 하여도 운송인의 국내 국내 뭡니까? 이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화증권의 소지인인 은행이 이를 들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운송인 선화증권에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 외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그러니까 다툼, 선화증권이라는 소송은 이렇게 전속 관할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전속 관할이라는 것은 이제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다른 배타적 전속 관할이냐 아니면 다른 법상에 법상 창설될 수 있는 관할권을 인정하고 병전적으로 인정되는 전속 관할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지금 운송인의 국내 선박 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 행위를 해서 선화증권 소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화증권으로 인한 소송이라고 이걸 볼 수 있겠느냐? 불법행위라는 것은 이제 일반 사법상의 어떤 청구권이죠. 청구 권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화증권상 다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대부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불법행위지랄지 뭐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뭐 이런 일반 법상의 관할권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자, 피고 재산의 소재, 재산 소재지 법원에 이제 관할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특별 재판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피고의 재산도 국제재판 관할권은 기초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피고의 재산이 특정 국가에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국가에 대해서 일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분쟁과 같이 재산과 원고의 청구 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재산이 분쟁과 일정한 관련을 갖는 경우에는 재산에 기초한 특별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브뤼셀 협약과 브뤼셀 규칙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이 소지하는 회원국 법원이 전속적 재판 관할권을 가진을 규정하고 있다. 예,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이 피고 재산의 소재지 법원이 특별 재판 관할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988년도 대법원 판례인데요. 민사소송법 제9조 현행법 제11조인데요. 이제 개정이 되어서 뭐 현행법으로는 제11조인 것 같습니다.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 실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 법원의 그 재판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9조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그 압류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그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창설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 제9조, 현행법은 제11조에 이런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재 476페이지 미국 재판관할 확대법과 이에 대한 제한 관련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이게 이제 롱암 스태츄, 미국 재판관할 확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50개로 구성된 연방 국가입니다. 50개 주로가 모여서 만든 연방 국가예요. 요즘 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여러분도 이제 미국 그 연방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주가 일정한 국가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법원, 이러한 민상사 관련한 관할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주법원이 문제가 됩니다. 어느 주법원에 관할권이 있냐. 그런데 이제 그 관할권 있는 법원을 정함에 있어서 쭉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한 원칙이 적용이 되었는데, 인터내셔널 슈, 국제 뭐 신발 회사인가요? 신발 회사 관련한 사건에서 미니멈 컨택트 룰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미니멈 컨택트. 미니멈 컨택트라는 건 뭐예요? 최소 관련. 컨택트라는 건 관련성이라고 볼 수 있고, 미니멈은 최소란 의미죠. 그 미니멈 최소 관련성 원칙이 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각 주 법원에 관할권이 있느냐라는 걸 판정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엄격한 그러한 단일 국가 법원 그 관할권법처럼 뭐 피고 주소지 법원, 뭐 재산 소재지 법원 이렇게 엄격한 룰에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연방 국가 아니냐, 아무리 그 민상사 사건에 관해서는 주정부가 하나의 국가로서 기능한다 할지라도 이제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주간에 그렇게 법원 제도에 관해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관련성만 있으면은 그 주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다. 뭐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판결이 이제 미 연방 그러니까 미 의회 주의회 여러 주의회에서 이 판결을 그대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롱암 스태츄 관할 확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관련성만 있으면 어느 주든지 그 민상사 관할권 행사할 수 있다 하니까 관할 확대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국 재판관할 확대법이 이제 법원 판례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한 문제도 있고요. 간략히 볼까요? 이제 미리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재판관할권에 대한 이해는 연방제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미국에서 사법제도는 연방헌법에 규정된 연방헌법에 명시적으로 재판관할권이 부여된 이외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주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상 원칙적으로 열거된 그러한 권한. 그러니까 연방법원도 연방헌법에 따라서 이제 수권받아서 그러한 권한만을 행사해요. 다만 이제 연방법의 최고성, 연방정부는 이제 주정부, 그 자신의 관할 사항에 관해서는 주정부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연방 정부가 이제 necessary and proper clause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항에 따라서 권한 영역이 확대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방 정부가 할 수 없는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부 권한은 다 주 법원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유보돼 있어요. 수정헌법 11조인가요? 수정헌법 조항에 따라서 유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브레티, 하나의 주권적 연방법상 주권적 존재고요. 연방 정부는 스프리머시, 미합중국은 최고성의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민상소 사건은 주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데요. 한편 각 주는 주법원의 재판관할권 범위와 관련해서 역외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정의한 재판관할 확대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사람, 재산 및 신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주의 비거주자 행위에 대한 대인 재판관할권의 기초와 관련하여 법원은 뉴욕주 내에서 어떠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하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국가성이 있으니까 우리 뭐 국제법 비슷하게요. 주 관할권, 뭐 국가 관할권 개념 비슷하게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런 관할권 조항들이 있겠죠. 미국 내 거의 모든 주는 유사한 재판관할 확대법을 갖고 있어서 뉴욕주와 유사한 방법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재판관할 확대법은 재판관할권의 기준에 관하여 사실상 하나의 체제를 이룬다고 할 수 있으며 브뤼셀 협약이나 브뤼셀 규칙과는 달리 내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죠. 미국 법은 이제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이 브뤼셀 협약, 브뤼셀 규칙은 그 가입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죠. 즉 각주의 재판관할 확대법은 상호가 매우 유사하고 다른 주의 피고나 미국민이 아닌 다른 국가의 피고에 대하여 재판관할 확대법을 차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같은 재판관할 확대법을 입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연방법원이 주재하는 주의 재판관할 확대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할 확대법은 주법원과 연방법원이 그의 재판관할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에리 닥트린이라고 하죠. 연방법원은 이제 연방법원 관할권이 있어요. 뭐 다이버스 주리스딕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주 간의 주민 간의 소송이랄지 연방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랄지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에리 닥트린에 따라서 이 연방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법원 주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법원인지 아니면 연방법원인지 또는 주관의 사건인지 아니면 국제적 사건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사안에 재판관할 확대법을 적용하여 법을 해석하는 과정을 요한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법은 최고법인 연방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재판관할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2단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역외 재판관할권의 확정과 관련한 제2단계 절차는 미국 연방헌법상의 적법 절차이다. 즉 역외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절차는 적법 절차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적법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연방대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연방대법원은 1878년의 한 판결에서 주가 비거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인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각 주는 역외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45년의 인터내셔널 슈 때 워싱턴, 이 워싱턴은 이제 워싱턴 주가 있습니다. 이게 주 정부가 피고인 사건이에요. 이제 저 미국 지도를 보면은 서쪽 저 위쪽 부분에 이제 워싱턴 주가 있는데 이 1945년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비거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주와 주법원이 대인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시하면서 적법절차 요건은 비거주자인 피고가 최소한의 관련을 갖는 경우에 충족된다고 했다.
이러한 적법 절차 요건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주의 비거주자인 미국민뿐만 아니라 미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미니멈 컨택트 룰이 채택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롱암 스태튜트 관할학대법, 각 주마다 관할학대법이 이제 주에서 의결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아마 뭡니까? 그 노동자가 워싱턴주 뭐 실업급여인가요? 무슨 급여를 받기 위해서 청구한 그런 사례인데, 예, 워싱턴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최소한의 관련만 있어도 이 관할권이 창설되고 제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 또 미국에서 발전된 하나의 관할권에 관한 법 원칙이 비편의 법정입니다. Forum Non-Convenience. 이 법정은 이제 아까 그 관할권 경합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 법원의 관할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불편한 법정은 되도록이면 그 관할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보면은 미국의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이 재판관할학대법에 따라 비고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판례하에 발전되어 온 비편의 법정 원칙에 하여 미국 법원은 법원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송을 각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비편의 법정 원칙의 적용을 통해서 소송을 각하하기 위해서는 뭐 각하 또는 뭐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뭡니까 그 인도 보팔 화학 공장에서 유해물로 인해서 천 명인가요? 뭐 사망한 사망한 인명수는 잘 모르겠네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어떤 불법행위 이제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소송 관련해서 뉴욕주 법원이 사실 모든 증거가 인도에 소재하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그 불법행위죄에 소재하고 있고 이제 뉴욕주 관련성은 뭐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일부 당사자가 뉴욕주 거주인인가요? 뭐 또 피고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뉴욕주 법원, 인도 법원 다 관할권이 있는 적법한 법원이다라고 했을 때 뉴욕주 법원은 불편한 법정이라는 것이죠. 모든 증인이나 증거 이런 것들이 인도에 있고요. 또 인도의 불법행위법이 그렇게 원시적인 법도 아니다. 뉴욕주법에 의해서 뭐 탁월하게 문명국 어떤 불법행위법이라고 그러니까 야만국 불법행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 법원에 이 소송을 이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편의 법정 원칙, 불편한 법정 원칙에 따르면 이제 소송이 이송되거나 각하돼야 되는데요. 이제 그 네 가지 단계를 에 따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일한 사건, 즉 동일한 대상과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다른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될 것. 둘째, 당사자의 사적인 이익과 관계되는 모든 요소가 고려돼야 하며 이때 다른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심리라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장애가 되는지 여부가 고려될 것. 그리고 당사자의 사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공동이익 또는 공소를 고려할 때 다른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고려될 것. 마지막으로 다른 법원에서 부당한 불편이나 편견이 없이 원고와 소송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고려될 것.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단계에 따라 고려를 해가지고 뭐 소송을 각하한다거나 뭐 이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주권 면제 원칙 얘기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차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셔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